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대 취업자가 41개월째 감소하며 우리 사회의 소비 엔진이 통째로 꺼져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벌고 써야 할 40대가 일터를 떠나고 있다는 건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대기업들은 이미 희망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고 40대 베테랑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며 다가올 거대한 불황에 대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소비는 얼어붙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분석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준비 없이 거대한 경제적 해이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잔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40대 붕괴가 불러올 대한민국 부동산과 가계 경제의 처참한 미래를 아주 냉정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41개월입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던 40대 취업자가 무려 3년 5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빈혈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15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냉정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벌써 9천 명이 넘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태에서 밀려났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이 기묘하고도 잔인한 감소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이는 단순한 고용지표의 하락을 넘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통째로 내려앉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2%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1995년 11월 이후 약 30년 만에 맞이하는 최악의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찬란하게 성장하던 시기에 경제를 이끌었던 그 주역들이 이제는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으며 뒷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40대의 몰락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들은 생애 주기상 소득이 가장 높으면서도 동시에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벌어서 가장 많이 써야 할 이들이 지갑을 닫거나 지갑 자체가 사라진다면 내수시장의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가게의 수장이 흔들리면 그 파동은 온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들의 학원비가 깎이고 외식 횟수가 줄어들며 결국엔 살고 있는 집까지 위태로워지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40대 가장들의 한숨소리가 커질수록 우리 경제의 회복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자위하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40대의 경험을 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임금 저효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이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허리가 부러진 경제는 결국 주저앉게 되어 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잔인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일터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제안이 사실은 거대한 덫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참으로 잔인한 역설입니다. 자발적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실상은 등 뒤에 칼을 들이밀고 나갈 것을 종용하는 압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년퇴직이 당연한 권리이자 훈장이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대기업의 화려한 간판조차 40대라는 인생의 절정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는 곧 당신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경고입니다. 신한은행의 사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만 40세인 1985년생부터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던졌습니다. 사회생활의 숙련도가 정점에 달하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시기에 회사는 당신에게 조용히 짐을 싸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퇴직금이라고 부르는 위로금 역시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기본급 7개월에서 31개월 수준에 불과한 이 돈은 고물가 시대와 사교육비를 고려할 때 결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불확실한 광야로 떠밀리는 이들에게 던져주는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모비스는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이라는 우아한 명칭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을 내보낸다는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LG전자 또한 이 차가운 대열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국내 초인류 기업들이 이토록 서둘러 인력구조 조정에 나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처참할 것임을 누구보다 먼저 직감하고 선제적으로 부채를 덜어내듯 사람을 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40대 베테랑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당신을 함께 미래를 도모할 파트너가 아닌 제거해야 할 고비용 항목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불안의 문제를 넘어 한 인간이 평생 쌓아온 경력과 가치가 부정당하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40대 가장이 일터에서 밀려나는 순간 그 가정이 누리던 중산층의 지위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의 문은 바늘구멍보다 좁아졌고 창업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의 피바다입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 퇴직금을 들고 치킨집이나 카페를 열었다가 1년도 못 가 폐업의 쓴맛을 보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매달 박히던 안정적인 월급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매일같이 날아오는 각종 고지서들 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회사가 내민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을 보호하던 든든한 울타리는 사라지고 차가운 자본주의의 민낯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퇴직금 봉투를 챙겨 들고 나선 길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소득은 멈췄는데 내가 짊어진 빚은 오히려 미친 듯이 몸집을 불리며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은 지금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깨졌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허망한 뿐입니다. 수치로 드러나는 진실은 더욱 처참하며 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년 전보다 고작 1.8%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4.4% 그리고 저소득층조차 3.1% 늘어나는 동안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만 유독 제자리에 멈춰서 있거나 뒤처지고 있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1.5% 증가에 그쳤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오히려 0.1% 감소하며 팬데믹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직장을 다녀도 돈이 안 모이고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는 벼랑 끝 상황이 중산층의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믿어왔던 성실함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면 이제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더 큰 재앙은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에서 나타납니다. 중산층의 평균 자산은 3.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부채는 무려 9.9% 폭증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3배 가까이 빠르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갈수록 가난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시사합니다. 자산 3.6%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인 방어일 뿐이며 실제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9.9% 늘어난 이자 비용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산층은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었지만 지금의 중산층은 빚을 돌려막으며 버티는 생존 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멀쩡한 아파트에 살고 대기업 타이틀을 달고 있을지 모르나 그 속은 이미 부채라는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간 상태입니다. 벌어들이는 소득의 대부분이 은행 이자와 각종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감뿐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질식 상태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포기하기 힘든 마지막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목숨처럼 여겨왔던 그 성역마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자식 교육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배를 골아도 아이 학원비는 깎지 않는 것이 이 나라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하던 성벽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단순한 지출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중산층 가정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처절한 항복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 통계 데이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학원비 결제가 드디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의 월 평균 학원 지출이 4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0.7% 줄어들었다는 수치는 숫자가 가진 힘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공포가 훨씬 더 큽니다. 왜 이토록 사소해 보이는 0.7%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원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미 다른 모든 소비를 극단적으로 쥐어짠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외식을 끊고 여행을 포기하고 옷값을 아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부모들은 비로소 자식의 학원 전단을 내려놓으며 소비 성향이 1년 전보다 2.3%나 하락하여 68%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당장 내일의 생존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담보로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당시의 공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시에는 물리적인 이동의 제한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강제로 중단당하는 상황이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중산층의 가계장부는 이미 빨간색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야 할 만큼 지금의 경제적 압박은 잔인하고도 즉각적입니다. 이것은 내수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전조현상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고 관련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처럼 극한의 상황에 몰린 30, 40세대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시장에서 계속 주역으로 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이들의 절망 위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식의 미래를 포기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가장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또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옥죄는 거대한 족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10건 중 8건은 30대와 40대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영끌과 갭투자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우리 사회의 젊은 주역들이 거대한 부채의 늪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서글픈 자화상이며 이는 곧 다가올 금융빙하기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자기 자본은 고작 37%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63%는 전부 은행에서 빌린 돈이거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채워진 가상의 숫자들입니다. 자신의 순수한 자산보다 남의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집을 과연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여러분은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은행이 준 거대한 숙제를 평생에 걸쳐 풀어나가야 하는 채무 관리자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상승기에는 축복이지만 하락기에는 잔인한 울가미가 됩니다. 3점 40세대가 무리하게 갭투자에 뛰어든 이유는 단 하나이며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대출금리만 미친듯이 치솟는 상황에서 63%라는 거대한 부채 비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매수 심리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힌 화려한 숫자들은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며 결국 가장 많은 빚을 낸 세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삼청사십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모든 가용현금을 이자로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10년 이상의 내수 침체를 의미합니다. 집값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들의 가게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여파는 서울 아파트라는 난공불락의 성격조차 무너뜨릴 만큼 위력적일 것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심리 게임이고 그 심리를 지탱하는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현금 흐름의 탯줄이 강제로 끊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공조하여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침체는 오히려 평화로운 전조 현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마른다는 말은 이제 비유가 아니라 잔인한 현실입니다. 정부와 은행이 공조하여 가계대출의 숨통을 조이는 이른바 대출 빙하기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2%로 억제하겠다는 주요 은행들의 약속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절교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이 4% 내외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출 증가율을 그 절반인 2%로 묶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돈이 시중에 풀리는 속도를 강제로 늦추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시장의 산소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부채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하며 특히 대출 레버리지에 의존해온 삼복 40세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고도 서슬퍼런 칼날과 같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철저한 총량 관리를 공언하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 은행들은 이제 수익성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며 대출 문턱을 성곽처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7월에 4조 원이 넘게 터져나오던 대출금이 불과 몇 달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조절이 아니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신용만 좋으면 언제든 은행문을 두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이 있어도 빌릴 수 없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다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유동성이라는 수열이 중단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여러분이 가진 자산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현금화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허상일 뿐입니다. 내년은 대출을 받는 것이 실력인 시대가 아니라 대출을 받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은행은 더 이상 여러분의 파트너가 아니며 오히려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먼저 회수해갈 냉혈한 감시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은 은행의 거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거대한 힘이 이미 금리라는 이름의 괴물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우리 가게의 모든 자산을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의 출현입니다. 현재 1,481원을 돌파하며 외환 위기 수준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일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결국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 금리 인하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미 2.4%를 넘어섰고 체감 물가는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상단이 8.2%를 찍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괴담이 아닌 현실이며 이제 우리는 대출 금리 10% 시대를 각오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8.2%라는 숫자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6억 원을 빌린 가게가 매달 이자만 400만 원 넘게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금 상환은커녕 숨만 쉬어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이며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3040세대에게 10%의 금리는 삶의 의지를 통째로 꺾어버리는 가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절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시장을 압박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아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고금리는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견뎌야 할 혹독하고 긴 겨울의 서막일 뿐입니다. 자산 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집이 과연 노후를 지켜줄 축복인지 아니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블랙홀인지 이제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냉정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장의 심리는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꺾였으며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파멸의 징조들이 가리키는 종착역은 결국 서울 아파트라는 난공불락의 성벽조차 무참히 무너뜨릴 거대한 대폭락의 서막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허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어의 시간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한 자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대폭락의 끝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거머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